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이지원입니다. 매주 월요일 생생법률쇼에서는 정치 이슈를 짚어보고 분석하는 시간 함께하는데요. 최요한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시사평론가 최요한입니다. 네, 국민의힘이 오늘 22대 국회 원구성 협상과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7개의 상임위원장을 받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성과 없이 시간만 지체하게 된 건데요. 결국 추경호 원내대표가 사의를 표명했네요. 예상했던 바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압도적인 우세를 지니고 있는 야당이 더 이상 못 받는다. 7개를 받든지 아니면 7개 받으면서 원에 들어오든지 아니면은 그 7개마저 다 상임위 다 민주당이 가져가겠다라고 이미 최종적으로 통보를 한 상황에서 추경호 원내대표가 선택지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구나 당내에서 7개 받고 들어갑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이게 이제 국민의힘 성향상 그렇거든요. 예, 시스템 안에 들어가야 안전하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구나 시스템 바깥에서, 국회 바깥에서 국회의원들이 발언을 잘못했다가는 의원직 날아가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내부 안에서 불안정했었고 결국은 7개 받으면서 상임위 받으면서 들어가고 추경호 원내대표는 사의를 표명했기 때문에 조만간에 추경호 원내대표 대신 다른 사람이 등장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저러나 추경호 원내대표님 고생하셨네요. 네, 출범 25일 만입니다. 제대로 일 좀 해주시는 22대 국회를 기대하겠습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방송 중 궁금하신 질문들 올려주시면 저희가 답도 해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첫 코너는 생생 코멘트입니다. 생생 코멘트는 각 분야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인물들과 이슈를 주제로 그 말을 하게 된 배경과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인데요. 정치권에서 어떤 인상적인 코멘트가 나왔는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생생 코멘트, 누구의 어떤 말인지 볼까요? 겁쟁이의 길, 비겁자로 기록될 것. 누가 겁쟁이, 비겁자라는 걸까요? 네,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리는 최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에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불출석하는 것에 대해 이게 겁쟁이의 길이다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자세한 상황 살펴볼까요? 그 전에 우리 이지연 진행자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네. 왜 그 여성들 결혼하기 전에 그 젊은 남성이 제복을 입고 있다. 네. 제복 입은 남성에 대한 로망이 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길이는 없고 친구들은 있지 않았어요? 글쎄요. 이 제복을 입은 남성들에 대한 로망이 있긴 있는데 그 이유는 제복이 멋있는 사람도 있죠. 송중기가 딱 입고 있으면 멋있지 않습니까? 그거보다는 제복이 주는 힘이 있습니다. 제복이 준다라는 것은 정직성이라든지 그 사회에서 그 사회를 지켜가는 힘이라든지 이런 제복이 주는 힘이 있는데 모쪼록 군인이라고 한다면은 그 나라의 국민들을 지키고 국민들의 자유와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다 라는 인식이 우리 국민들 사이에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는 그 길거리 가다가 젊은 군인들이 지나가는 모습이라든지 육군사관학교, 공군, 해군사관생도들이 제복을 입고 지나가는 거 보면은 참 뿌듯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그 제복들을 전체적으로 다 총괄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작년에 불행한 사건이 있었죠. 최혜병 사망 사건이요. 여기에 관련돼서 지금도 청문회를 하면서 많이 시끄러운데 거기에 대해서 적어도 자기가 맡기 전에 일이라 하더라도 현직 국방부 장관은 청문회에 나와서 자기 의견을 밝혔어야 합니다. 근데 밝히지 않았어요. 출석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국혁신당 대표가 세 갈래 길이 있는데 세 갈래 길 중에 첫 번째는 겁쟁이의 길인데 그 길을 갔다. 두 번째 길은 출석은 하되 거짓말을 늘어놓는 거짓말의 길이 있다. 나중에 현실 법정에서 더 뒤에서는 역사의 법정에서
거짓말장이라 판결을 받을 것이다. 이건 신원식뿐만 아니라 요번 얼마 전에 출석했던 많은 최혜병 사건 관련자들 중에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길이 진실한 시민의 길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국민들에게 위임 권한을 받은 국회의원들에게 진상을 밝히는 것이 역사 안에서 살아남는 길인데 지금 증인과 참고인 자격에 있는 대상을 향해 청문회에 출석할 것을 조국 대표가 압박하고 나선 거죠. 그런데 여기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제복을 총괄하는 최고 수장은 아예 모든 것을 다 털어버리고 겁쟁이 길을 갔다라고 저격하는 이야기입니다. 조 대표는 이제 받아들이긴 했습니다. 국힘의원들이 국회 전체 상임위원회 의사 일정을 보이콧하는 것에 대해서도 일침을 날렸다고 하죠. 정치인들이 이제 좀 그럴듯하게 멋있게 얘기할 때 네. 사자성어를 쓰거든요. 사자성어를 쓸 때 여기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장두놈이, 장두놈이 머리는 숨겼으나 꼬리는 드러나 있다. 왜 꿩이 이렇게 있다가 무서운 이게 나타나면은 모래밭에 머리를 확 쳐봤거든요. 자기 눈에 안 보여요. 자기 눈에 안 보이면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래서 자판목이죠. 이 이야기입니다. 모든 의혹은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모이고 있다. 누군가는 입을 열 것이고 결국 두근 물어질 것인데 지금 이 상황 그러니까 암울한 상황인데 국회의원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눈을 가리고 있다. 눈 가리고 있으면 없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서 비판을 한 겁니다. 어쨌든 지금 조 대표는 윤 대통령이 정법은 미신이 아니다라고 옹호했던 천공도 자신의 손바닥에 왕자를 그려주면서 응원했던 용한 사람도 윤석열 구해주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 얘기하죠. 왕이 될 것이라는 세 명의 마녀의 예언을 듣고 덩킨 왕을 살해하고 왕위를 찬탈한 맥베스와 그 아내 이 최후가 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맥베스라는 겁니다. 이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배정된 조국 혁신당 소속 박은정 의원이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에 의해서 법안 일소위 배정에서 배제되면서 이후 조국 혁신당 내부에서 교섭단체 구성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야 6당 중 가장 많은 의석을 확보한 조국 혁신당의 분위기가 달라진 상태에서 논의가 다르게 진행될지 주목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그 국회 법제사법위는요 1소위가 있고 2소위가 있어요. 2소위는 다른 상임위로부터 법률적 검토가 거쳐서 온 소위가 2소위에서 정리를 해가지고 문구라든지 정리해서 넘기는 거고 네. 1소위는 자체적으로 법사위 자체적으로 법 생산을 해서 그 본회의에 올리는 겁니다. 근데 1소위에 이 박은정 전 검사 출신 국회의원이 지금 배제가 됐습니다. 1소위 배정에서 배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의 상징적인 1호 인물이고 뭐랄까 이제 법 지식이라든지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대한민국에서 둘째가라고 하면 서러울 정도로의 전문가인데 그럼에도 의도적으로 배제했다는 거죠. 의석수가 작다는 이유로 배제가 된 거예요. 네. 왜냐하면 국회에서의 의석수가 깡패예요. 군대에서는 계급이 깡패인 것처럼. 그래서 지금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해야 된다. 지금 그 조국혁신당 12석밖에 안 됩니다. 교섭단체가 되려면 8명이 더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야기가 개혁신당이나 진보당, 새로운미래,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각각 다 합치면은 공동교섭단체가 되고 공동교섭단체가 되면은 뭐랄까 이렇게 이익이 많습니다. 나라로부터 지원받는 지원금도 많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이득이 많기 때문에 같이 한번 공동교섭단체를 만들지 않겠느냐. 예전에도 모였었는데 그게 별로 이렇게 호응을 하지 않다가 이번에 조국혁신당의 박은정 의원이 배제가 되면서 안 되겠다. 교섭단체를 만들어야겠다라는 입장이 된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은 그동안 조국혁신당이 민주당의 우당이었다가 경쟁당으로 바뀐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미묘한 관계로 설정이 된다라는 이야기도 됩니다. 이건 다시 말씀드리면 이재명 대 조국, 조국 대 이재명의 대결 구도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야6등 지속적인 만남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수정당 출신이 주류인 개혁신당의 합류 여부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난 총선 과정에서 새로운 미래와의 합당과의 실패했듯 개혁신당이 진보 진영과 함께 묶이는 것에 대한 지지층의 반발이 있기 때문인데 어떻게 예측하고 계십니까? 조국 대표와 이준석 의원 손잡는 상황 보게 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다른 정당끼리 서로 연합을 하는 것은 정책 연합은 가능하지만 이런 당적 구조를 가지고 사실 공동교섭단체를 만든다는 건 당적 구조를 갖는다라는 거거든요. 그거는 전 별로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럴 바에야 차라리 같이 합당을 하고 말지 정책 연합은 가능할지 몰라도 이렇게 공동교섭단체를 만드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한민국의 정치권은 워낙 다이나믹하다 보니까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합당할 수도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개인적으로는 별로 이렇게 내키지 않습니다만 공동교섭단체, 정책연합 차원에서는 가능하다. 그러나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 지지자들 사이에 내부 분열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건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생생 코멘트 살펴보겠습니다. 아버지, 믿음의 표현. 아버지란 단어가 등장을 했습니다. 성스럽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누구의 말일까요? 전현희 의원입니다. 논란이 된 민주당의 아버지 발언을 옹호하기 위해 표현한 말이라고 하는데요. 자세히 살펴볼까요? 지금 이제 전현희 의원이 예전에 그 민주당 내에서 그 이재명 대표가 아버지 역할을 한다라는 차원에서 의원들이 얘기하니까 막 비판이 많잖아요. 네. 어버이 수령이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쉴드 치는 발언입니다. 옹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기는 그거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지자와 당원의 지지가 그 어느 때보다 높고 그래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신뢰와 기대가 높은 상황인데 민주당의 사실상의 또 현재로서 가장 유일한 구심점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믿음의 또 다른 표현이지 않을까라고 이제 옹호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사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당의 대표에 대해서 아버지라고 표현하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이게 동양 사회에서는 수직적 위계 질서가 굉장히 강고하고 가정 내에서 그리고 얼마 전까지 만 해도 권위주의적인 정권 또는 권위주의적인 정치 문화에서는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 같은 거대한 인물들이 당을 꽉 잡고 있을 때는 진짜 아버지 같았거든요. 무릎 탁 꿇고 막 이랬었는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는 민주당에서 실책한 거예요. 전 그렇게 생각하고요. 더 이상 이렇게 논란되지 않도록 이야기해야 되는데 또다시 언론에 나가서 전현희 의원이 의미는 알겠습니다만 그다지 바람직스러운 발언은 아니다라고 제가 비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당내에선 전 의원이 최고위원 출마를 앞에 두고 이재명 대표에게 눈도장을 찍으려는 게 아닌가 하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그런데 제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좀 아는데 그렇게 했다라고 해서 자리 주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당연히 이렇게 이야기하면 주변에서 전현희 의원이 권익위원장 시절에 열심히 싸우더니만 이제 와서 이재명 뒤에 줄 서서 최고위원 자리 받으려고 하는 것이네 라는 비판의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죠. 이거는 근데 비판의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게 빌미를 준 겁니다. 전현희 의원 이거 가지고 너무 억울해하지 마세요. 저라도 이런 비판을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강민구 최고위원이 이재명 대표를 향해 민주당의 아버지라고 표현한 데 대해 계속 옹호하는 분위기인가요? 사실 민주당 내부에서 과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에요. 네. 누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외부에서 민주당 무슨 어버이 수령이냐 이렇게 비판받아서 할 말 없어요. 그래서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는 과유불급이라고 강민구 최고위원이 이재명 대표한테 아마 좀 미안해할 거고 이재명 대표도 그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나중에 자기 대통령 나가는데 오히려 더 이게 짐이 됐으면 되지 보탬이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 내에서 옹호하는 분위기는 이제 전현희 의원 같은 사람도 있지만 오히려 아이고 이거 과유불급이다 라고 하면서 아차 싶어하는 박주민 의원 같은 사람도 있다. 이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아버지란 표현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민주당 의원들의 이 대표를 향한 추앙, 평론가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얼마 전에 손석구 씨의 추앙이 생각나는데 답답합니다. 그냥 추앙도 추앙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 그 대상한테 해야 되는 것이고 이재명 대표는 현재 진행 중인 사람인데 이 사람을 지금 현재 추앙하는 것은 말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명백하게 잘못된 것이고 아마 더 이상 언론에 언급이 되지 않기를 민주당 내에서도 바랄 겁니다. 근데 잘못한 거는 회초리 맞아야죠. 비판 받아야죠. 예.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재명 대표가 오늘 오전 민주당 대표직을 사퇴했습니다. 연임 도전 속도를 내게 될까요?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예, 아마 뭐 고민은 길어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렇게 된다면은 이재명 대표가 조만간에 뭐 당대표 출마를 다시 할 겁니다. 할 거고 무난하게 당선이 될 거고 22대 국회와 당 이 모든 것들이 아마 이재명 체제대로 체제의 시스템대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부분은 예견된 수순이고 예견된 수순이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당내 브레이크를 걸어줄 필요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에서 뭐 일당 독재입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다 계파가 있고 다 그런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좀 오래된 이야기지만 옛날 한옛날에 김대중 대통령이 그때 평화민주당은 아니고요. 그 다음 한참 뒤에 있는 새천년민주당인가? 그 당대표의 당대표 선거에 나갔어요. 김대중 당이기 때문에 모두 다 100% 찍은 거 같죠? 아니요. 그렇지 않았어요. 김대중 후보가 있고 그 옆에 새로운 인물이라고 해서 정대철 후보라는 사람이 정치발전연구회라는 명의로 같이 해서 70대 30%로 했단 말이죠. 저는 그런 것들이 맞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민주당 내에서 판단할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 민주주의 정당에서는 견제와 조화가 필요하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근데 오히려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이 대표의 연임을 좀 촉구하는 분위기이지 않았습니까? 뭔가 더 확실한 이재명의 민주당을 필요로 하는 것 같기도 해요. 최고위원들 사이에서 굉장히 독촉이 많았다라고 해요. 이재명 대표한테. 사퇴하시고 다시 연임하십시오라는 요구가 많았고 오늘 아침에 8분가량의 이재명 대표의 사임변에도 최고위원들의 권유를 받아들였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은 지금 윤석열 정부의 특히 검사를 동원한 정치가 굉장히 심하다는 표현이 부족할 정도로 비정상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하나의 강고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라고 최고위원들이 판단해서 요청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민주당도 검찰 정치에 대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언제까지 검찰이 정치의 전면에 나서야 될런지 참 답답한데 정치권이 정상화되기를 기원합니다. 지금 안 그래도 뭐 7명의 상임위 의장 가져가는 국민의힘이 등장하니까 뒤에 또 말씀드릴 것도 있지만 정치권이 대화로 풉시다. 네, 세 번째 생생 코멘트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못지않게 뻔뻔. 과연 누구를 향해서 저렇게 독설을 날릴까요? 홍준표 대구시장입니다.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두고 또다시 강도 높은 비판을 했는데요. 발언이 뭐 정말 셉니다. 어떻게 보면은 일타쌍피라는 생각도 들고요. 우리 생생 코멘트의 단골 손님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 이재명 못지않은 뻔뻔함. 이 뻔뻔함의 대상이 누굽니까? 바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재명 저격과 함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도 같이 저격하는 일타쌍피 맞아요. 이런 정치적 능력을 보여주고 있네요. 홍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가 애라고 말하는 것은 나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미성숙을 지칭하는 거다라고 글을 시작해서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난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난장판 국회를 만들어 나라를 혼란으로 몰아넣고 석고대죄도 모자랄 판에 총선 참패 주범들이 2달도 안 돼서 또 무리지어서 나서는 것은 정치적 미숙아를 넘어 이재명 대표 못지않은 상식을 벗어난 뻔뻔함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국민과 당원들은 바보가 아니다. 뭐 얘기하면서 지명직은 어쩔 수 없지만 선출직은 불가하다는 말로 글을 맺었지만 지금 상황은 한동훈 비대위원장 당선되는 분위기인데 나중에 이 말을 어떻게 뒤집을까 모르겠습니다. 홍 시장은 지난 16일에도 한 전 위원장을 향해 불편한 심기를 노출했었는데요. 계속해서 한 위원장의 바지가랑이를 좀 붙잡는 모습이에요. 가로막는 거죠. 한 위원장의 행보에 대해서 어깃장을 놓고 있는 것이고 네네. 이유는 뻔합니다. 홍준표 대구시장 대통령 선거 출마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홍 시장보다 훨씬 더 폭넓은 팬덤을 갖고 있는 거의 대한민국 보수 정치권에서 유일하게 팬덤을 가지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지금부터 저격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도 지난 16일에도 지금과 비슷한 글을 올렸습니다. 총선 망쳐서 국회 난장판 만들어 놓고도 이렇게 저리 날뛰니 보수 정권의 앞날이 참으로 암담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건 있어요. 그 내부에서 이렇게 서로 저격하는 게 당원들은 모르겠는데 외부에서 보는 국민들은 별로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거든요. 어떻게 현명하게 극복하겠다라는 생각 해봅니다. 예. 홍 시장의 한 전 위원장을 향한 비판 수위 계속해서 좀 올라가는 느낌이에요. 언제쯤 그만둘까요? 그만두지 않을 거예요. 계속해서. 안 그만둡니다. 네. 제가 예언을 합니다. 그 다음 대선 경선 때까지 이럴 겁니다. 예. 이거는 확실해요. 왜냐하면은 현재 유일하게 지금 대통령 선거 나가서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출마한다면 싸울 수 있는 사람은 한동훈이다라는 것이 내부의 암묵적인 룰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아마 대선 경선 뛰어들 때까지 이렇게 할 겁니다. 그만두지 않습니다. 반면 어제 출마를 선언한 나경원 의원과는 식사를 하면서 당을 지켜온 사람이 당대표가 돼야 한다라는 이런 격려를 하기도 했어요. 예, 역시 이제 정치를 좀 이렇게 좀 할 줄 아는 사람은 이런 이의제의 전법이죠. 예, 오랑캐를 오랑캐로 막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이 이 대구에서 홍 시장을 만나서 1시간 동안 비공개 만찬을 가졌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비공개 만찬 자리에서 이야기한 것이 당을 지켜온 사람이 당대표가 돼야 한다. 나경원 당신이 당대표가 돼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모르겠습니다. 당을 지켜온 사람이 당대표를 하면은 수십 년 동안 당원으로서 있었던 사람들은 대우를 전혀 못 받고 있거든요. 어쩌라는 소리인지 모르겠고, 그리고 이 발언은 현재의 정치 상황을 염두에 두고 한 발언이기 때문에 나경원 의원은 굉장히 기분 좋았을런지 모르겠으나 꼭 그렇게 좋아할 만한 일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뒤에 또 말씀드릴게요. 어제 한 전 위원장도 국민의힘 당대표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홍 시장 또 어떤 글을 올릴지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오늘 글 아직 안 올라왔죠. 제가 들어오기 전까지 찾아봤는데 아직 글은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비슷한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젖비린내 난다라든지 아주 이렇게 유치하게 대응을 할 겁니다. 그런데 한 위원장이 국민의힘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할 때 이 앞에도 다른 사람들이 같이 출마 선언했지 않습니까? 네. 뒤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나경원, 윤상현, 원희룡, 한동훈 이렇게 4파전을 했는데 유독 홍 시장이 한 전 위원장에 대해서 콕 찍어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이야기 할 것이고요. 반복될 것이고 대선 경선 있을 때까지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설사 한동훈 당대표가 당선된다 하더라도 이런 얘기는 홍준표라는 캐릭터상 계속 할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재미로 봐야 할런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저는 계속 할 거라고 예상합니다. 지금까지 생생 코멘트 만나봤고요. 저희는 뉴스픽스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 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분야별 가장 핫한 소식을 집중 분석해보는 시간이죠. 뉴스픽스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월요일은 정치 분야 주요 이슈들을 짚어보고 있는데요. 오늘 만나볼 첫 번째 주제는요. 미니 대선 판 커지는 국민의힘 전당대회입니다. 어제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3명의 후보가 잇따라 출마 선언을 했는데요. 새 후보의 주요 발언부터 보시겠습니다. 나경원 의원은요. 저는 개파도 없고 앙금도 없습니다. 각 세울 것도 눈치 볼 것도 없습니다. 그런 제가 진심으로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발언을 했고요. 한동훈 위원장은 패배의 경험을 변화와 승리, 정권 재창출의 토양으로 삼겠습니다. 당정 관계를 수평적으로 재정립하고 실용적인 방향으로 쇄신하겠습니다. 라고 말했고요. 원희룡 전 장관은 신뢰가 있어야 당정 관계를 바로 세울 수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과 신뢰가 있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윤상현 의원은 미리 출마 선언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제외한 것 같은데 지금 이 상황, 그러니까 나경원과 한동훈과 원희룡 후보 이제 출마한다고 하니까 후보라고 칩시다. 이 후보들이 특정 부문에 대해서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는 눈치 볼 거 없고 자신은 개파도 없고 앙금도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어디냐? 용산 대통령실이죠. 그런데 원희룡 후보는 당정 관계에 있어서 신뢰가 있어야 한다. 난 대통령과 신뢰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한동훈 후보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당정 관계를 수평적으로 재정립하겠다. 실용적인 방향으로 쇄신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앞서 출마 선언을 한 윤상현 의원도 나경원과 원희룡 후보와 비슷한 입장, 그러니까 대통령실과 관계를 원활하게 하겠다라는 이야기로 합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은 뭐냐면은 한동훈만 빼고 나머지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어디까지 선거 전략에서 나온 이야기고 지지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에 대한 자기 입장, 자기 컨셉대로 나온 이야기입니다. 한동훈만 빼놓고 나머지 세 사람은 똑같은 얘기를 한 것이고 한동훈만 따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어차피 대표는 한동훈이라는 것을 만들었는지 모르겠으나 지금으로서는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는 최선의 선택을 한 겁니다. 네, 말씀해주신 대로 이미 윤상현 의원이 출사표를 던진 상태에서 어제 1시간 간격으로 나경원, 한동훈, 원희룡 세 후보가 차례로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이로써 4파전이 성사가 된 건데요. 만만한 후보가 없다는 평가입니다. 각 후보의 장단점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거 참 말씀드리기가 애매해요. 왜냐하면은 나경원이라든지 원희룡이라든지 한동훈이라든지 윤상현 이 사람들 다 전국적인 지명도가 있는 사람인데 네. 전국적인 지명도가 있다라는 겉으로 보이기에는 저런 사람이다라고 보이는 것이고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걸 또 방송에서 얘기하려니까 좀 민망하긴 한데 일단 말씀드릴게요. 나경원 의원은 자신의 말대로 개파 정치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 당선될 때부터 지금까지 어디 개파에 소속돼 있지 않았다라는 건 맞습니다. 근데 이건 뭔 얘기냐면 자기 혼자 독야청청하다는 겁니다. 좋게 얘기하면 되게 소신 있고 그걸 역으로 얘기하면은 어울리지 못한다는 이야기거든요. 연대할 사람이 없다는 건가요? 그렇죠. 개파 없이 무개파 정치를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5선인데 지금까지 그렇게 해온 것이 어쩌면 나경원 후보한테는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긴 정치적인 이력상 중에 나경원 후보가 따로 특별히 이렇게 딱 내세울 만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당대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 더 대통령의 욕심이 없습니다. 이건 확실한 거고요.
두 번째로 원희룡 그 후보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실과 관계가 깊습니다. 그래서 국토부 장관도 한 것이고 국토부 장관은 물론이고 여러 가지 대통령실과 끈끈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서 사실 원희룡 후보가 등장한 것은 친윤의 지원을 받겠다라는 차원에서 나온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3선이고요. 제주도지사와 또 국토부교통부 장관이라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정치 경험을 3선 치고는 많이 한 편입니다. 나이도 그렇게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한 정치 이력을 가지고 있다. 이건 굉장히 큰 뭐랄까 자산이자 장점인데 굳이 친윤에 기댄다? 이거는 단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윤상현 후보는 벌써 5선입니다. 인천에서 꼬박 당선이 됐고 그리고 새누리당의 원내수석 부대표라든지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등의 역할을 하면서 유일하게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누나라고 부르는 굉장히 이렇게 권력의 핵심부와 관계 맺기를 굉장히 잘하는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이기는 당 되려면 대통령과 당 갈등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동시에 한동훈을 저격할 줄도 압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당을 맡을 테니까 자신은 대통령의 직에 관심 없으니까 한동훈과 원희룡과 나경원은 대선 나가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나경원 안 나갈 텐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제의 한동훈입니다. 누가 뭐래도 보수 정치의 가장 그 커다란 팬덤을 거느리고 있는 사람이고 그런데 단점은 정치 경험이 너무 일천해서 잘 몰라요. 저 같은 이제 정치 컨설턴트 출신이 가서 많이 가르쳐야 합니다. 정치 어법과 일반 어법을 구분을 할 줄 몰라요. 그게 굉장히 단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한테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똘망똘망하다, 똑똑하다라는 인정을 받고 있고 팬덤이 그래도 보수 쪽에서는 있지만 그 외에서는 굉장히 거부감을 갖고 있다는 단점 또한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네 사람이 국민의힘의 굉장히 커다란 자산으로서 당대표로 출마를 했는데 네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당원 80%, 일반 국민 20%로 당대표로 선출하겠죠. 누구한테 유리할지는 어대한이 될 것인지 어차피 당대표는 한동훈이 될 것인지 아니면 나머지가 다른 수를 낼 것인지는 7월 25일이 되면 알 수가 있겠습니다. 한동훈 후보에게 좀 어필을 하신 겁니까? 제가 어필할 필요는 없고요. 저 별로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 별로 안 친해요. 네. 이 대선 주자급 4파전이라고 하는데 흥행도 기대가 됩니다. 어대한일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래요. 지금 원래 친윤 쪽에서는 낼 만한 후보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까지 있냐면은 나경원이 비윤인데 이 비윤 후보를 친윤으로 바꿔서 내보내자 이런 이야기까지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딱 등장한 게 원희룡입니다. 그러면은 어차피 윤상현 의원은 지역에서도 아슬아슬하게 당선됐기 때문에 지역민 어필하기 위해서 나왔다라는 생각이 전 지울 수가 없고 그래서 윤상현 의원에 대한 후보에 대한 건 논외고 나경원과 원희룡이 어쩌면은 이게 제 추정이에요. 이거 개인적인 추정. 어쩌면 후보 단일화로 갈 수 있겠다. 후보 단일화로 갔을 경우에는 한동훈과 체급 싸움에서 이거는 또 연합 정치로 가는 거니까 또 모른다. 이런 이야기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중요한 것은 7월 25일이죠. 전당대회가. 한번 확인 좀 해봐야겠는데 이후 국민의힘 스탠스가 그 이전과 그 이후로는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현재의 황우여 비대위원장이나 그 전에 있었던 김기현 대표나 이런 상황하고는 분명히 달라질 것이다 라고 하면서 누가 될 것인지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후보 단일화까지 포함해서 진중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1시에 가장 먼저 출마 선언을 한 나경원 의원, 대선 불출마를 동시에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계파 통합을 통해서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기도 하고 총선 패배 책임론에 대해서 한동훈 전 위원장을 겨냥하기도 했습니다. 당원들 마음을 좀 움직일 수 있는 출사표라고 보시나요?
당원들의 지금 마음이요. 국민의힘 당원들의 마음은 굉장히 복잡 미묘합니다. 뭐냐면은 지금 그 윤석열 자기가 지지해서 선출해서 만들어 놓은 윤석열 정권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잘 못해서 지지율이 늘 뭐 20% 30%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확실한 대안이 당에서 대안이 나타나서 윤석열 정권이 잘 되는데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 그러면 윤석열 다음에 대안은 누구냐? 당에서 누가 나올 것이냐 할 때 한쪽으로는 한동훈이라고 얘기하면서 아니야, 한동훈 실패했기 때문에 안 되고 다른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국민의힘 당원들의 일반적인 마음이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근데 지금 나경원 의원이 자신이 대선 불출마 선언을 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모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대통령 선거 불출마 선언을 했네 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여의도 정치권에서는 나경원 의원은 대통령 선거에 그다지 관심이 없다라는 것을 파다하게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든 정치인이 다 대통령 선거에 관심이 없거든요. 관심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나경원 의원은 당대표에 관심이 있었어요. 예전부터 그랬어요. 또는 국회의장에 관심이 있었고. 근데 지금 상황에서 대선 불출마 선언한다는 것은 일반 국민들 내지 모르는 당원들에게 어필하기 위해서 이야기한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것을 통해 가지고 국민들 이렇게 마음을 움직이지는 않을 것이다. 당원들 마음을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확실한 자기 비전을 가지고 윤석열의 다음 대안, 당에서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대안이 이거다라고 보여줄 때 대안이 될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리하게 보신 것 같습니다. 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출사표 전략은 어떤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총선 패배 이후 국민의힘은 더 혼나봐야 한다는 국민의 심판이 계속되고 있다며 민심을 강조했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황우여 비대위원장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당을 비상대책위로 구성이 돼서 움직여야 되는데 비상대책위답습니까? 그렇게 보이지가 않아요. 널널하거든요. 그렇게 널널하게 대응하다가 결국 추경호 원내대표가 물러나는 일까지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한 번 더 혼나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민심을 강조하죠. 용산 대통령실의 원심력을 더 이상 인정하지 않겠다는 발언이고요. 동시에 향후 대선까지 그린 큰 그림을 그린 겁니다. 한동훈은 그렇게 그릴 수 있죠. 수세적인 최혜병 특검 관련돼서 그 이 전국을 벗어나지 못하면 국민의힘은 살아날 길이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이 당정 관계는 수평적으로 가야 된다. 특검 내가 먼저 치겠다. 먼저 제안해서 먼저 하겠다. 다만 지금 민주당이 하는 특검 못 받는다라고 이야기한 것이고, 더 나가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제2부속실 설치, 대통령 가족의 비위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임명까지 이제는 비윤이 아니라 확실한 반윤으로 돌아섰어요. 이거는 독자 생존의 정치적 선언입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 러닝메이트 후보들로는 장동혁, 박정훈 의원 그리고 진종우 의원까지 내세웠습니다. 이렇게 사실상 비윤계로 꼽히는 인물들로 친윤계와 거리를 두게 되면 오히려 당정관계 또 대통령실과 더 거리를 두는 게 아니냐, 말씀 주신 대로 반윤으로 가는 거잖아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윤석열 대통령의 힘은 수그러들 거고요. 만약에 이번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당대표가 되면 한동훈 위원장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친윤이었던 사람들도 돌아서서 친한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맨 처음 시작은 확실한 아이덴티티를 갖고 있는 반윤 내지 또는 비윤 가지고 시작을 하는 것이죠. 이런 상황을 한동훈이 알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현재의 윤석열 대통령과 거리를 두는 것이 자기 자신한테는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레임덕이 이미 시작됐다고 판단하고 있고, 함께하는 것은 유리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고, 그럼 지금 상황을 용산 대통령실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가,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승부수를 좀 던진 것 같아요. 한동훈 예. 전 위원장이 최상병 특검법 자체 추진의 뜻을 밝히면서 타 후보와의 차별화를 꾀하기도 했는데요. 당원들의 공감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죠. 민주당이 계속 최해병 특검을 가지고 밀어붙이니까 수세적으로 갔는데 이 수세적인 것을 공세로 바뀌면
당신들이 만드는 특검법은 잘못된 것이고 내가 만든 특검법으로 해야 돼라고 바꾸는 것이죠. 네. 이것을 국민의힘 당원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오늘 내일까지는 좀 봐야 되지만 한동훈 위원장으로서는 이게 더 이상 수세적으로 가면 안 된다. 공세로 바꿔야 된다. 공격하는 건 난 자신 있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원희룡 전 장관, 야당의 폭주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는데요. 혹시 원 전 장관의 경쟁력이라고 한다면 대통령실과의 신뢰관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결선 투표에 진출할 가능성 어떻게 보시나요? 정치인이 자기 생존력을 가지지 않고 누군가의 후광을 기댄다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김기현이 그랬고요. 황우여가 그런 겁니다. 역대 비대위원장 대부분 대통령 후광으로 버텼습니다. 유일하게 지금까지 다른 사람이 한동훈인데 지금 그래서 원희룡 후보 같은 경우는 나경원 후보와 단일화 논의를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원희룡 후보의 독자 생존력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의문시 됩니다. 결국 국민의힘 지지층은 이재명 대표에 대항할 수 있는 한동훈 후보에게 표를 줄 것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어차피 대세는 한동훈 실현될까요? 대한민국 정치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실현될까요? 라고 하면 네 됩니다. 라고 해서 저는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이고 정확하게 하면 트렌드는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체제로는 안 된다. 그 강력한 대안이 필요하다. 근데 지금까지 보인 건 한동훈이에요. 근데 한동훈이 당대표 된다라고 해서 강력한 야당과 맞서 잘 싸울 것이다 라고 기대할 수는 없다. 가봐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한동훈이 유력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뉴스픽스 두 번째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북러 조약 폭풍 확산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관심이 많이 옅어졌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경제 상황이 어렵다고 하는데 러시아의 상황은 어떤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평론가님이 기팀으로 역대급 호황을 맞고 있다고 하는데 본격적인 주제에 들어가기 전에 이 이야기부터 짚고 넘어갈게요.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지 않는 북한과 핵 강국인 러시아가 군사동맹에 준하는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을 발표한 이후 파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북러 조약의 의미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우리가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네. 국제 질서의 향후 동북아시아 질서에 굉장한 분기점이 될 것이 분기점이 된다라고 네. 저는 얘기합니다. 왜냐하면은 국제 질서 지금 자체가 냉전 종식 후 미국 중심의 일극 체제에서 점차 이 일극 체제 다극 체제로 바뀌고 있어요. 그 힘이 어디로 가냐면은 중국, 인도, 러시아, 브릭스 쪽으로 힘이 움직이고 있어요. 네. 다극 체제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건 변할 수 없는 이제 객관적인 상황이고요. 그런데 한반도에서는 그동안 잠잠했던 러시아가 발을 한번 들이고 싶은 겁니다. 동북아시아에 굉장히 힘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래야 자기가 나중에라도 발언할 수 있는 발언권을 얻을 수 있다는 차원에서 북러 관계 성격의 근본적 변화를 이번 조약을 통해서 천명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회담 이후 김정은 위원장은 북러 관계가 동맹으로 격상됐다 이렇게 표현한 반면에 푸틴 대통령은 동맹이라는 표현을 한 번도 쓰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봐야 할까요? 웃기죠. 네. 자, 김정은 위원장은 동맹관계다라고 이야기하고 주장을 합니다. 동맹관계라는 건 뭐냐면 서로 간에 의무가 생겨났다는 이야기예요. 의무가 생겨났다라고 얘기했는데 푸틴은 한 번도 동맹이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포괄적 동반자 협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건 뭐냐면은 실제적으로 제도적 뒷받침이 있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지금 그 북러 조약 이후에 많은 대한민국 언론에서 유사시가 뭔가 남과 북이 전쟁으로 붙었을 경우에 러시아군이 자동 개입할 것이다라는 차원에서 제4조를 이야기하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유사시 군사 자동으로 개입한다라는 것은 이거는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가 아니라 전략적 군사동맹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전략적 군사동맹이 아니기 때문에 푸틴이 한 번도 동맹이라고 쓰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유사시 군사 개입의 조약을 맺었던 나라가 또 하나 더 있어요. 어디냐? 중국이 있습니다. 중국은 조약까지 있어요. 유사시에 바로 들어온다라는 개입한다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지금 사문화돼 있어요. 이유는 뭐냐면은 이번 포괄적인 전략 동맹자 관계에서도 뭐 유사시 도와준다는 이야기는 있을지 모르지만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나 그 연합훈련중 제4조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조 변화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중국과 북한과도 그런 조약이 있지만 사문화된 건 뭐냐면은 별도의 실행 계획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사문화된 거거든요. 지금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많은 제도권 언론에서 이제 남북 간이 부딪히면 러시아가 바로 들어온다라는 이야기는 오버인 거예요. 이건 제가 전공자이기 때문에 압니다. 그래서 이걸 더 이상 흥분할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이걸 아무것도 아닌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객관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이 가운데 러시아가 북한과 전방위적으로 경제 교류를 해버린다면 유엔 안보리 제재가 유명무실해지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러시아판 롤스로이스라는 그 방탄 차량을 제공했어요. 네. 가격이 11억이래요. 어마어마하거든요. 그 이름이 아우루스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워낙 방탄 기능이 세다 보니까 한번 백화원 초대소에 가서 푸틴이 운전하고 김정은을 옆에 앉히고 한 바퀴 뺑 돌고 네. 그 다음은 김정은이 운전하고 푸틴이 옆에 앉히고 뺑 돌았어요. 그걸 영상으로 다 찍어서 전 세계 다 내보냈어요. 자, 이 자동차 선물 자체가 대북제재 위반입니다. 자동차 선물 자체가 대북제재 위반이에요. 이건 뭔 얘기냐면 나 지금 대북제재 어겼다 어쩔래? 이런 거거든요. 지금 그러면서 동시에 러시아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는 나라와 특별한 관계를 맺으면서 이번에 푸틴이 북의 노동신문에 이런 글을 기고를 했습니다. 기고를 했어요. 푸틴이 쓴 거예요. 뭐냐면은 신성과 협조의 전통이라는 제목 하에 우리는 서방의 통제를 받지 않는 무역 및 호상, 상호간의 결제 체계를 만들 것이다 라고 했어요. 더 이상 서방이나 러시아의 달러화에 국한되지 않고 루블화로 서로 주고받겠다, 뭐 러시아화로 돈 주고받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결제 체제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아예 대놓고 선언을 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중국 어떤 심경으로 이 북러 밀착을 지켜보고 있을지 궁금한데요. 굉장히 말을 아끼고 있어요. 이번에 린젠 외교부 대변인에게 푸틴 대통령이 방북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기분 나쁜 목소리로 그 나라들 뭐 잘 되면 좋겠어요. 그리고 원칙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런데 중국은 절대 러시아가 성장하는 거 원치 않습니다. 근데 지금 러시아는 경제가 성장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맨 처음 전쟁이 일어났을 때 2022년 전쟁이 일어났을 때 서방에서 막 때렸죠. 러시아 경제 휘청했습니다. 그 다음 어떻게 했냐면은 엄청난 원유와 가스를 중국과 인도가 3분의 1 가격으로 사들이면서 러시아 숨통을 튀겨줬어요. 그러니까 푸틴이 딱 생각했을 때 이거 안 되겠다. 이 상태는 우리가 망할 수 있으니까 지금의 전시경제체, 군수경제체제로 바꿔야겠다라고 선언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주 러시아 대사관 경제 공식 자료에 따르면은 1월부터 지금까지의 경제 성장률이, 러시아의 경제 성장률이 5%, 6%까지 가요. 그리고 국제통화기금 IMF가 러시아의 경제 성장세가 주요 7개국 G7보다 높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지금 러시아 경제 호황을 받고 있습니다. 그 신의 한 수가 뭐냐면 전시경제체제를 군수경제체제로 바꿨던 GDP가 올라가더라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중국이 보면서 기분 나빠하죠. 러시아가 크는 걸 결코 반가워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상황까지 온 겁니다. 북러 조약에 맞서 우리 정부가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히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살상 무기를 지원한다면 실수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서 한반도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노선 어떻게 지켜보겠습니까? 제가 단언컨대 북중러 신냉전이라는 거 없습니다.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중국이 반대하기 때문에 중국은 북중러 신냉전을 하면 자기들 손해라는 거 알기 때문에 그렇게 안 가요. 그렇기 때문에 외교라는 것은 가치가 아니라 실리와 국익입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뭐 우크라이나에 뭐 보낸다 이런 것들은 오히려 더 손해보는 짓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사실 전쟁 끝나고 나면 러시아가 한국에 손을 내밉니다. 북한이 재건하는 데 도움되는 것보다 대한민국이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훨씬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발언권을 얻고 싶어하는 러시아한테 떡을 던져줄 필요가 있다. 결코 대립해서 대한민국 이익에 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생생법률쇼 오늘도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최요한 평론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생생법률쇼 오늘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